오늘 녹색 창에 노동자 사망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5월 30일 고려아연 노동자 2명 사망, 5월 29일 아산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사망, 5월 26일 세종시 제지공항 공장 화물차 기사 사망.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흔히 보는 뉴스가 됐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시면 새삼스럽게 놀라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평택 이선우 군과 같은 청년 7명을 포함해서 노동자 238명이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개월간 238명이 숨졌습니다. 왜 이렇게 끝없이 죽어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목숨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이죠. 산재로 사망하면 대략 한 명당 400만 원대로 목숨값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고작 수백만 원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명품 가방보다 싸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수도 없이 열린 것 같은데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좀 강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주요 헤드라인이 보통은 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임명자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야당은 왜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간사위원들을 이제 인신공격하고 모독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인신공격과 모독이 있으면 의원들 간의 합의나 사과를 통해서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기분 나쁘다고 해서 본인이 할 일을 배척해버리면은 그것 역시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국민들이 표를 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결국 이 청문회는 김오수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따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모독당했다고 해서 안 나가버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버렸다라고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지 말아야 할 큰 결정, 흔히 말하는 결정적 항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들어가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제 유독 보통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흔한 일이지만 늘 봤던 거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자를 놓고서는 공방이 벌어졌다기보다 의원들 간에 좀 감정 싸움이 격해진 그런 장면들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예전에 국회의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국회에서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는 싸우지만 뒤에 가서 밥도 먹고 손도 잡고 그런 아까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석에서라도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감정 싸움이 그렇게 갔을 때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어쨌든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런 공방 때문에 연애 못 연애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다시 열어줄 줄 알았다. 그런 규정은 전례가 없다. 이런 공방으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정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뭘 기억할까요? 너 나와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수라는 후보자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게 될 텐데 이 선택은 반드시 이제 선거나 이후에 얼마 전에 왜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이미지를 보도가 됐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적금 탓이 타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끝내는 공방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옆집에 아저씨와 옆집의 아줌마가 하실 만한 공방으로 국회에서 국회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런 태도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는 건 양쪽 다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아까 5시 때 이제 촉보가 나왔습니다만 김호수 후보자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2년 동안 네. 임기가 지속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또 이제 검찰총장은 2년 가는 거고 또 문재인 정부는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내부 여러 가지 갈등도 조정해야 되고 숙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가오는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 계속해서 수원지검장, 고검장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었던 인사 적체가 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수를 좀 파괴하는 네네. 능력 본위에 이제 인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에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빠르게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보입니다. 좀 관례이기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진짜 능력 본위처럼 보일 수 있는 인사를 김호수 총장이 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하반기 전국이 운영될 것 같고요. 만약 야당에서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이 사람을 올렸느냐 또는 왜 이 사람을 좌천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네. 묵리를 부리기 시작한다면은 또 사실 하반기 검찰이 또 주요 이슈로 등장할 텐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야당에서 이슈 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올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크게 화두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2년이라 하더라도 네. 올해 말부터는 이런 이슈로 갈 수가 없어요. 내년 3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네, 블랙홀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검찰총장이나 뭐 검찰의 인사가 이렇게 돼서 뭐 이 당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7월 정기 인사 그 정도가 아마 검찰이 주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숙제가 많은데. 네. 저는요 이게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저기 동부지검장이 누구인지 국민이 이름을 다 아는 이 상황이 정상적일까? 저도 뉴스를 한 20년 했는데요. 네. 어느 지검장의 성함이 무엇이고 기수가인 거를 다 알게 된 부장검사 시점이 이름도 없었거든요. 많이 듣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면식에서 커피 한 잔 한 적 없는 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검찰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행정들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 나온 것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라고 하는 보수신문들의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그 조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끌고 가느냐가 김호수 검찰총장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거취 문제. 관련돼서 그 인사청문회 때도 취임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 검찰과 관련된 이슈들이 만약에 블랙홀로 빨려들지 않고 버텨낸다. 지속된다면. 네. 예, 그럼 그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미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만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국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진 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돼서 귀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혈통주의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뭐 2대째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아직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유대가 깊은. 예, 유대가 깊으면 어떤 걸 말할까? 어렵네요. 네. 네. 2,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했거나 할아버지 때에 와서 아버지도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차후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는 밝힐 예정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법무부 설명은 그 뛰어난 인재들을 한국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매년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를 좀 찾아보니까 2002년에 우리나라에 영주 자격이 도입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재외동포법상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비속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한 지금 사실은 반발 심리들이 네. 또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생산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기준으로 자살률은 최고급 수년째, 그렇죠. 또 출산율은 최저인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7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02년생이 네. 올해 성년의 날을 맞았어요. 그렇죠. 2002년생이. 오, 네. 네. 그러니까 뭐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월드컵 베이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2002년 6월이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월드컵 베이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월드컵 당해년도 베이비 정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따지지 말아주세요, 평론가님. 대충 그렇게 부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니 현재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3,900여 명이고요. 네.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1년 단위로 하니까 한 6,700명 정도 된다. 매년 그 정도.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세금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내고 의료보험만 받아가고 혜택만 보고 나중에 국적을 선택할 시점이 오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물만 남성들 같은 경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의료보험료도 다 내고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여성을 떠나서 남성이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국적 이탈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기 좀 어렵죠. 다 이탈할 수도 있고 다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만약에 20년 정도를 내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온다면 그때 가서 단순히 군대 1년 반 정도를 피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곳에 새로운 국적을 얻어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가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대다수를 차지할까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상당 부분이 뭐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우려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0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만 18세 이전, 그러니까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물을 다 먹고 내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버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현재의 상황의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의 기반을 다 만들었고 내가 여기 살겠다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잠깐 외국으로 갔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무를 다 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반대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금 95%가 중국 국적이고 주로 이제 화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등권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왜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었냐. 우리도 한국인이 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됐을 때 영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는데 이건 좀 뜯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일이어서 오히려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냐라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네. 이 국제법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내달 7일, 6월 7일까지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 나왔었던 조건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고시 직전에 이제 지금 청와대 청원이 31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해두지 않으면은 반감만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지 않고 좀 뚜렷하게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해서 뚜렷한 기준과 함께 정부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뭐 댓글들 이상 글들 많이 올라오지만 어쨌든 이럴수록 법무부가 조금 더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달 7일까지 다음 달 7일 이제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6월 1일 0시면은 몇 시간 뒤 자정부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까? 네.
네.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밝혀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55만 명분의 백신 도착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무슨 백신이 올 것이냐, 얼마나 올 것이냐였는데 종류가 궁금했었죠. 101만 회분이 이제 군 수송기에 실려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0시부터 내일 0시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희귀혈전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30세 이상부터만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실 30세 미만이 훨씬 더 그렇죠.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이 일부 이제 또 다른 그 연령층에게 접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30세 이상 배우자, 자녀 등 군인 가족들도 함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구체적으로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저는 이제 민방위거든요. 그렇구나. 어느 순간 제가 민방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면서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민방위가 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기뻐했던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100만 회분, 101만 회분인데 군 관련자가 이제 13만 7천여 명, 예비군이 53만 명, 민방위가 304만여 명 정도입니다. 304만여 명. 네. 사실상 이제 30대 미만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필 30대와 40대 남성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 36세 군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다렸다가 빠르게 신청하려고 하고요. 얀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만 맞아도 맞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좋고요.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최고 면역률에 도달이 되고 3상 실험 결과 72% 정도 예방률을 보이고 중요한 거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64%,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68%. 그러니까 다른 백신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 방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다만 면역 지속력이 6, 7개월 정도라 다른 백신 한 1년 정도 지속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게 조금 짧다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맞으면 된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1차만 맞아도 8명의 이제 가족들의 모임 금지 조항에서 예외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도 보니까 노쇼 백신, 자녀 백신 신청해서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2번 맞아야 되는데 12주 간격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 깜빡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7, 8월에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신청해서 맞았는데 알고 보니 12주를 기다려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지난주였죠. 또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 그 주변에 병원들이 다 0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0 표시될 때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새로 고침.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시도 되고요. 전화를 한 통 하시거나 한 번 가시면 연락이 더 빨리 온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니까 이제 그 시스템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고 그다음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녀 백신 통계로 그 시간에 많이 낸대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2시부터 4시에 시도를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시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노쇼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약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접종을 하러 다들 오시니까. 이게 참 엄청난 그 경쟁률을 지금 뚫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처럼 얀센도 자녀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네이버, 카카오 앱으로 당일 예약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 청장 같은 경우에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카카오 네이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뭐 변경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2주 정도가 시범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현재 자녀 백신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이후에 화이자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더나 백신도 이제 내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신은 이제 뭐 물량이 부족하다는 게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접종센터만 늘어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보통 7시간 뒤부터 진통이 좀 시작되는 편이라고. 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통이 오는 게 아니라서 미리 조금 진통제나 해열제를 드시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권고를 많이 한다. 일단 약은 챙겨두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 챙겨주시기도 한대요. 나오실 때.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뭐 충분히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네.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입니다. 25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놓고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사망의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실제 이분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까지 남겼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이게 상상은 가는데 네네.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그 지금 문제 그 해당 상사가 뭐 일명 엎드려 뻗쳐 리더로 유명했다 이런 글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직장 내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평소 폭언이 잦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드려 뻗쳐 등의 폭행으로 유명한 분이다. 뭐 네이버에서 퇴출당해서 게임 회사로 갔다가 다시 네이버로 왔다. 이게 지금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그렇게 그분들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또 게임 회사에서 악명이 높았다. 재입사 후에도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댓글이 줄줄 달렸는데요. 네. 아까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로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걸 했던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고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할 수 있고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뻗쳐를 해서 폭행을 했으면 이건 명백한 형법상의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네. 엎드려 뻗쳐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그 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면 그건 특수폭행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멍이나 아니면 뭐 상처를 입었다면 이건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익명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주장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에서 직장 내 괴롭힘보다 이 부분은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폭행을 물리적으로 가한 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직장 내 그냥 괴롭힘 자체는 형사 고발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요. 네, 저희들도 이걸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도 근로감독관 지금 목요일 날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 제가 근로감독관 사실 형법 형사소송법 이제 교육하는 사람인데요.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이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를 처벌하는가 하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어요. 네. 제가 피해자예요. 네. 그리고 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그 공익 신고 제보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 부분은 처벌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요. 네. 왕따를 시켰어요. 뭐 정신적인 어떤 고통들. 일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약간 폭언을 했어요. 그럼 그거 갖고 형법상 그 행위를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했는 거는 그 피해자 보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가해자 중심의 시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해자를 전보시키고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피해자를 전보시켜요. 피해자를 다른 자리에 옮기고. 물론 뭐 피해자가 원하면 되는데 전보를 하면 지금에 있는 본사보다 2배, 3배, 4배 먼 거리로 이 사람을 전보를 하게 만드니 만약에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지금 우리 상암에 있잖아요. 상암에 있는데 제가 이제 집이 하남이거든요. 하남으로 만약 전보를 시켰다고 치면 여기서 하남까지 아침에 차 막히면 2시간이거든요. 그럼 평소에 20분 오는 거리를 2시간 가게 만들면 사실 그만두라는 무언적인 압력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불이익을 주어지고
이런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들께서는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 신고를 하신 분이 불이익 그리고 내가 그 피해를 신고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반드시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고용노동청에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자에게 형사상 처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고쳐지지 않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얘기할 때 작년에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다른 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뭐 그냥 상사, 뭐 대리한테 부장이, 뭐 부장 위에 누군가 뭐 이런 경우면 그래도 고발하고 어떻게든 뭐 되고 할 텐데 가해자가 사장 자체가 가해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실질적으로 법이 있다고 한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불평등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를 하고 그 근로감독관이 사주와 노동자의 편에서 불평부당 없이 해야 되는데 그 근로감독관들이 혹시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주 측에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근로감독관 분들 지금 저 청취를 하시면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건데 네. 이거는 분명히 언제나 근로감독관의 기본적인 시각은 노동자들의 근로의 기준과 형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그게 같은 평등한 근로자,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네. 특히 사장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 불평등한 어떤 지위를 부여했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폭언이 제일 많죠. 폭언이 가장 많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이러면 이거 폭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레포트가 딱 왔을 때 네. 레포트에 빨간 줄 선생님 같이 말을 해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 사건의 재현 코드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네. 야, 이쪽에 사건의 재현 중에 이 안제자가 아니고 바깥제자잖아. 이 부분이 조금 오타가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어제 구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줘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가 오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도대체 넌 뭐 하는 아야? 이러면 이거 폭언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분명히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특히 상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폭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말한 구체성에 떨어지는 거는 폭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부당 인사, 따돌림, 그다음에 업무 미부여가 이 진짜 힘들어요. 일 안 주는 거 정말 힘들겠죠. 이게 들어보면 네. 이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진짜 사람의 인격의 모멸감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업무 미부여, 그다음에 차별, 그다음에 감시, 그다음에 뭐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들이 이런 순으로 가장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폭언과 부당 인사와 따돌림 이게 가장 상위를 예. 차지하고 있군요. 네네. 지금 이 사건이 뭐 이제 직장 내 따돌림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수평적인 어떤 사내 문화 이런 걸로 유명했던 네이버에서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네이버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네. 개인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어떤 사원에게 부적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이걸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만 되더라도 우리 회사만 되더라도 네. 사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과정이 절차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이버 측에서 반드시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제가 가끔 너무너무 화나는 게 퇴사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항상 극단적 선택 대신에 그냥 차라리 퇴사하지 왜 그랬어라는 댓글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게 네. 있는 자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왜 퇴사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나를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네,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애당초 안 나오는 문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 회사에게 비난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것이 분명히 막아져야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세상, 노동자들의 행복한 세상이 오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그 피해자가 다른 도로 가요.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시선이 이제 그대로 반영된 그런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 그 피해자가 다른 도로 옮겨야 되고 언제나 그 근로 아까 기준법에 말씀드린 70조 이하에 나와 있는 73조 이하에 나와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네가 다른 장소로 갈래? 가해자를 다른 장소로 보낼까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가 다른 장소로 2배, 3배, 4배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 사람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낫고 저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먼 자리로 가는 거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약간 이 노동자와 근로자의 문제는 약간 예민한데 제가 근로감독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서 언제나 세상은 평등해야지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부분 조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치보다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해서 그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 2.8%에 그치고 이들 중에서 71.4%는 피해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신고 후에 근로조건의 악화나 따돌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람도 67.9%나 되고 있기 때문에 60-70%가 넘네요. 네. 이게 2019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좀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전수조사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를 잘 안 하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문화라는 게 마치 피해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정말 제대로 이 노동자 입장을 이해하시는 건가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경우 솔직히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근로감독관 전체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오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근로감독관들 분들에게 정말 그 시선을 제대로 사측과 노측의 균형된 시각을 만드는 거고 언제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상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실 저는 우리 회사분들한테 상하관계란 말 쓰기 싫어서 동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주인공의 마음에서 받아줘야 돼요. 이게 그냥 원오브 댐의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일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 그걸 받았으면 그게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속한 그 직장은 무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기 아닙니까? 예. 형사자 들어가는 연구원에서 법적으로 프로토콜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료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근로감독관님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한두 분이 만약에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조금 같이 근로감독관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 동료의식을 만들고 그 노측의 시각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주는 얘기 짧게 좀 해주시죠.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회사 내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해고까지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긴 있네요. 네,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인데요. 이 A씨가 상사로부터 폭언과 사직 강요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기함을 했는데 자식의 차에 치여주거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머리에 진짜 소름이 팍 끼쳤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정보 발령받고 이 피해자가 해고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조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판사가 이 부분은 진짜 멋지게 말했는데 당신도 고용인 돼봐라. 당신도 피고용주 돼봐라. 그러니까.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좀 받아라. 그럼 너도 알 거 아니냐. 타산지석을 하면 네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조금 아쉽죠. 조금 더 강력한 실형이 아니라 그 집유입니까? 집유죠. 집유 나오면 사실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하고 다만 이 집유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 실형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염승환의 천기누설. 네, 9370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호텔, 항공, 여행주 지금 추격 매수 들어가도 안 늦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장님.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최근에 5월달 들어와가지고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부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이전보다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내년에는 해외여행 갈 것 같은데 네. 그 티켓 값이 훨씬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내년에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지금 가고 싶어 하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는 건 좀 사실인데 다만 주가가 너무 좀 급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산업이라는 게 뭐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구조적으로 좋았던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안 좋았던 거 회복하면서 그걸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 없고 소외받고 있을 때 주식을 사셔야지 지금 이미 올라가고 나면은 결국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밖에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주가가 단기로 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8분 응선은 좀 넘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 호텔, 레저 같은 쪽은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7812번님은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날씨 때문에 계절 가전 주식 들어가는 건 안 좋은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새 이제 또 여름 다가오고 하면 항상 이제 이맘때 되면 이제 또 장마철이면 약간 제습기 관련된 기업들 많이도 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 시장은 되게 좀 독특한 게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항상 이럴 때 좀 움직이고 실적도 되게 좋아지는데 요새 그리고 또 한참 유행하는 게 벽걸이형 에어컨 또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네네네. 1인 가구 시대다 보니까 네, 맞아요. 벽걸이형이 또 굉장히 또 간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투자분들이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계절성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벌써 봄에 올라갔다 왔어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가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벽걸이형 에어컨을 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너무 또 삼성전자가 잘 팔리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주식 투자라는 건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너무 계절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판매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투자를 좀 결정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조금 지금은 지켜보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관련 중소기업은 올해 초에 봄에 한번 올라갔다 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발빠른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좀 하락장이더니 오후에는 분위기가 좀 좋아서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했다.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시작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지금 매수를 했고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1,000억을 넘게 샀는데 오늘은 이제 5천억 정도 대규모 좀 오랜만에 대량 매수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번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8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사긴 했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를 한 5월 달이었고 반면에 개인들이 한 6조 원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2조 원을 샀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외국인이 힘이 세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버렸어요. 5월달도. 그러니까 이건 참 외국인이 힘이 없다고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안 좋은 수급 상황에서도 어쨌든 증시가 올라갔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단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더 놀라운 건 3,200을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꿈쩍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꿈쩍도 안 하는 가운데서도 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또 놀라운데 어쨌든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역사상 또 최고가를 한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5월을 정리해드리면 5월은 컨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언택트 수혜주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기대만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올해 5월은 컨택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 네. 또 레저, 뭐 여행, 항공,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 벗으면 또 색조 화장품 같은 기업들. 네네. 또 이제 밖으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니까 편의점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5월 증시를 이끌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오늘 날에도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강력하게 주도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서 5월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이유를 상상하셨던 분들한테는 네네. 정말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좀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오늘 특정하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좀 제일 무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긴 했는데. 네. 그런 쪽도 좋았지만 사실 오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택트도 좋았지만 제일 가장 셌던 업종은 제일 최근에 5월달에 소외받았던 업종이 딱 두 개가 어디냐면요. 네. 스마트폰 부품하고 5G 통신 장비 있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개 섹터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주가들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 나와가지고 특히 5G 통신 장비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10% 넘게 속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소외받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생긴 데다가 미국에서도 지금 5G 투자를 계속 인프라 투자 법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장비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은 좀 못 오른 기업들이 한 번씩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인공이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 오늘 2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임직원 오너 바뀐 영향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왜냐하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그 주체가 사모펀드인데 네. 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합니다. 약간 안 좋아졌던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회사들로 다 키워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쌍용양해 같은 기업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제 전기차에는 열 관리를 해주는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에어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드는 열 관리 시스템 세계 1, 2등 다투는 기업이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부품 회사. 네. 그 회사도 예전에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자산 규모가 지금 9조 원이 넘는 사모펀드예요. 네. 근데 이 기업이 그냥 남양유업을 인수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유업에 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번에 불가리스 사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를 다들 너무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영진이 물러나잖아요. 기존에. 네. 그리고 새로운 한앤컴퍼니라는 아주 좋은 또 대주주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벌써 6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그런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죠. 지난 6개월간 유예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신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또 광역시, 또 지방의 세종시나 도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세 30만 원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 이른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죠. 임대차 보호법상 대상이 되는 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지 않는 소액 임대인 경우 또 단기 임대를 사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인이 해야 되는지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야 합니다. 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되는데요.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계약 차결 시 사실 증명이 있는 보증금이나 또는 입주금이나 또는 통상 사본 등을 제출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위임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뭐 누구나 위임을 받고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미 계약한 분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계약한 분들은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계약을 했거나 잔금 처리가 끝난 이후에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갱신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네. 신고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월세 신고제 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소액이든 금액이 많든 간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전액 전부 다 신고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함으로써 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그 확정일자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저도 예전에 이제 살아봤습니다만 오피스텔이 정말 사무실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는 집처럼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 집주인이 이 소득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어쨌든 주소지 이전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태반이었거든요.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은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의 월세 30만 원 넘으면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임대인이 그 소득이 드러나거나 또는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 1가구 2주택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네. 만약에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해놓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요. 네. 주택으로 간주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살고 계신 경우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주소지를 못 옮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그 임차인의 경우 신고하면 된다. 이런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니까 얼핏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이것이 이제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향후에 그 금액이 큰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간주소득세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진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물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소득세를 물리게 되면 향후에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내일 6월 1일부터 이 보유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그 세금이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부의 과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향후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라는 어떤 가정이시고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뭐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최근에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 서울의 월세 그리고 반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간간히 나옵니다. 실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가 조금 왜곡됐다 보십니까? 일단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시키거나 월세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해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바로 8월 4일 날 조세 3법을 발표했습니다. 네. 향후에 보유세라든지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를 하겠다고 1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소득이 한정돼 있거나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세금이 오를 걸 예상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특히 5%로 인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초기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향후에 5%밖에 못 올린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낮게 있던 임대료가 정상임대로 올라가듯이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을 팔 때요. 양도소득세가 최고 세율 75%까지 오르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단기 차익을 노리는 양도세 중에서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차익의 70%를 물리게 되고요. 네.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를 물립니다. 지금 현재는 뭐 1년 내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금년도 6에서 45% 늘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가산세 20%가 붙어서 65%를 물립니다. 65%. 물론 이제 1가구 3주택은 75%가 되는데 네. 이건 이제 그 양도세율만 그렇고요. 네. 지방세가 또 거기에 10%가 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75%가 아니고 82.5%가 됩니다. 82.5%.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는 워낙 그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제가 전망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팔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그러면 매물장금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고 뭐 들고 있다, 버티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증여 대상자가 있다면 증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82.5% 세금을 내느니 3주택 같은 경우는 증여로 갈 때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네네. 그래서 증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걸 좀 팔으라라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네. 그렇다면은 증여세도 같이 올려야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휘되겠네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증여세 자체가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이렇게 75%씩 이제 그 징벌적 과세처럼 올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양도세가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투기꾼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제 중단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택을 팔면 주택 시장에 공급이 늘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매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좀 바로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조금 그 예상이 빗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양도소득세를 그 인상을 징벌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징벌적이라기보다도요, 일단은 그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가 사실은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근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그 불로소득이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저도. 그런데 이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막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엇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끝으로 여당에서 이제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세 감면 대책 그리고 LTV를 일부 완화하는 그 방안을 내놨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LTV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론투밸리라고 해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네네. 근데 7월 달부터 이 담보 비율의 대출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DSR이라고 부채 상환 능력 심사 제도가 있는데 그 비율이 40%로 강화됩니다. 이게 강화되면 이게 아무리 그 완화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탄력적으로 완화되어야 무주택자나 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나. 네네.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번 정부가 지역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으로 보고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이왕 이걸 완화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주택 가격이 10억이 15억, 20억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득으로 5억, 10억을 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진작에 좀 완화해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물론 무주택자도요. 1년 이상 무주택자는 안 됩니다. 왜? 집을 팔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당 기간 이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는 LTV나 DTI나 DSR을 좀 완화시켜서 내집 매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어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LTV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DSR까지도 만약에 탄력적으로 완화시킨다 그러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네. 저가 주택에 대해서 매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LTV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DSR에 막혀가지고 어차피 대출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만. 네.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전망을 맞추지 못합니다. 잘. 그 이유가 정책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유세나 양도세나 또는 재산세가 변동이 없다면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그 주택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어떻게 정책을 또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요. 특히 이제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매매 시장이 또 안정화되고 반대로 매매 시장이 안정화돼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연동된다는 걸 정부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자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만약에 이제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9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12억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12, 3억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상위 2%만 물릴 걸로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당론이 정해져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부 양도세만 좀 낮추면 매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양도세가 낮춰지지 않는다면 재산세가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세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월세를 더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임대가 들어있는 주택은 5% 이상 못 올리지만 신규 임대주택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떻게 잘들 가십니까, 의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예. 네, 제가 첫 합동 연설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필하는 이제 연설을 가졌다고 해서 봤더니 의원님께서 갑자기 대한민국 만만세를 외치셨다고 연설 말미에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 지역 국민들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아, 지역에서 유세할 때 초선 때부터 맨날 끝에는 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늘 우리 하셨군요. 주민들은 다 아는 10몇 년 동안 들어온 건데 그렇군요. 우리 당 대회에 제가 처음 나가니까 네네. 당 대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대회 자체 출마가 처음이니까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분이 이러셨나 했는데 의원님이어가지고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합동 연설회를 가졌는데 이제 항상 타이밍과 상황과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호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또 의미고 호남 동행을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호남을 중시하고 앞세우고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호남에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20%를 이렇게 넘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좀 고무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호남 퍼스트 당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합동 연설회를 첫 합동 연설회를 호남에서 가졌다. 실제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다들 의욕적이고 희망적이고 호남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호남 주민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모두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대표 선거에 모든 게 쏠려 있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지금 어떤 분 됐더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고위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예. 네,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10분이나 나오셨어요. 네네네. 원래는 9명이었는데 네. 제가 대표 선언했다가 최고위원에 뛰어드는 바람에 최고위원이 10명이 됐고. 그래서 10명. 네. 근데 여기에 그 재선도 아무도 안 계시고 초선 현역은 초선이 2분 계시고 네. 또 3선인 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의원외 분들이신데 전직 의원 등등. 네. 예, 그 지금 전체적인 비전 그 발표회가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고 지역별 순회 연설회는 어제 광주에서 처음이었는데. 지난번 비전 발표하고 이번 연설회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본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표 후보 8분, 그 최고위원 후보 10분, 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분 해서 23분의 비전 발표를 다 본 거거든요. 이번에 그중에 이제 3분이 이제 대표에서 컷오프 돼서 네, 예비 경선 치르고 예, 네. 이제 그 20분이죠. 네네. 숫자가 작지 않거든요. 여전히 많아요. 그 꼼꼼하게 다 본 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이 참 다양하다. 한 분 한 분이 자기 메시지가 있고 컬러가 있고 네. 삶의 히스토리가 있고 상당히 좀 재밌다. 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당대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1위에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 주목도가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50% 반영됐었는데 예비 경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뭐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없다라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심에는 당원 여론이 있고 네. 당 지지자 여론이 있는데. 그동안에 쭉 있어왔던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번에 컷오프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자 여론하고 일반 여론하고는 네.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그런데 당원 여론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거고 네. 당원들의 여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근데 1위가 당원 조사에서는 1위, 2위가 바뀌었다라는 거. 네, 나경원 후보가 1%포인트?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니까 동률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정도 차이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차이라기보다도 당원들의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도 그 여론조사 응답률의 차이일 수도 있다.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네. 응답을 하니까. 그런 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본경선은 7대3으로 비율이 좀 바뀌잖아요. 예.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보시기에. 비율로 보면 당원의 지지율이 높은 분이 조금 더 덕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를 낳을 것인가, 네. 큰 흐름 자체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민 여론이 이제 2% 줄어들고 네. 당원 여론이 2% 늘어나는 20%. 예, 네네. 그러니까 2대2, 그러니까 퍼센트는 2이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 그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여튼 그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일단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중간에 끊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또 TV 토론 그다음 또 이제 연설회 이런 걸 통해서 네. 조정 국면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변수일 것 같아요. 오늘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첫 TV 토론회를 갖는 거죠. 예. 이게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그에 네.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공격하고 어떻게 제대로 방어하느냐 그거에 영향이 있겠죠. 꽤 있을 것이다. 예.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 교체냐 세대 교체냐.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교체인데 네. 정권 교체에 도움받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건데 세대 교체 잘못했다가 정권 교체 날아가는 건 아니냐. 이거를 아마 중진 후보들이 제기를 할 거고 공약을 그 부분을 할 예, 거고 또 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면 이 엄중한 시기에 당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느냐 또 대선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설득력 있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지금
그 일부 중진 의원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 나경원, 뭐 주호영 의원 등등. 네. 뭐 단일화 전망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나머지 의원들 다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네. 이준석 영선 후보 빼고. 네.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떠올리는 바람의 그 크기도 크지만은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역대 최대의 혈전이 예고되어 있는 이 대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불안도 또 공존하는 게 있겠죠. 상당한 네네. 이 실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와 불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근데 그런 명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바람에 맞서는 변화에 맞서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면은 명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부분인데 예.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영선 이기자고 뭐 20선 다 힘 합칠까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토릭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명분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좀 이렇게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약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고민일 거예요.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느낀다고 해도 고민일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후보들 각각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들어와서 뭐 비단 주머니 이준석 전 최고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가 있어야지만 들어오기가 더 쉬울까요? 뭐 구체적인 이름을 나열하진 않더라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당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변화시켜가지고 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중도층 또 개혁 진보층도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네.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는 거. 그걸 누가 잘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말고는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네.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을 했을 때 그쪽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한 경선. 그렇죠. 자기들이 네네.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그런 걸 선호하겠죠.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권성동 의원을 만났는데 뭐 대학 동기라고 하십니까? 동기는 아니겠군요. 나이가 동갑인 친구. 네네, 친구. 권성동 의원 만나고 저 식당에 이제 가서 서스럼 없이 여러 사람과 뭐 촬영도 하고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를 공식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네. 맛보기 행보, 맛배기 행보가 네. 아닐까. 네. 이제 적어도 늦어도 6월 중에는 아주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정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자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행보에 들어가야 이게 선거 스케줄 또 각 정당 특히 우리 국민의힘 정당 이 내부 경선 스케줄하고 맞아 들어가지. 늦어도 7월에는 공개적으로 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스타트를 행보를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가능하면 6월 중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7월 초도 선거 끝나고. 예, 7월 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경선을 조금 연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 들어와서 뭔가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전체 승리를 위해서 대선 경선을 9월 추석 이후로 늦추겠다. 이렇게 경선 연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은? 11월 9일까지 저희가 당규상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만 맞출 수 있다면은 시작을 조금 늦추고 하는 거는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해가지고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게 명확해져야죠. 네, 분명해져야 되고 전제가, 그게 불확실한데 우리가 마냥 그냥 문 열어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 경선 시작도 안 하고 날짜를 미루면서 기다릴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